핵과 관련된 기밀 서류가 11개의 서류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걸 포함한 거니까 이건 굉장히 국가 안보적 이슈죠. 그 서류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가져갔을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뭐에 쓰려고? 그러니까 뭐에 쓰려고가 궁금하죠. 필요한 그러니까. 내용이라면 사진 찍고 돌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의 원본이 필요했다니. 확실하게 거기에는 중요한 기밀 서류가 있다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예.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군요. 연방 FBI가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직 대통령 수사를 누가 해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하니까 또 이제 검찰을 누가 컨트롤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미국은 검찰이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지휘합니까? 미국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총장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병진의 진짜 미국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예.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안병진의 진짜 미국.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 하나를 또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현직 법무장관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네요. 아주 이례적이죠. 우리나라도 법무장관이 자꾸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러는데 미국도 요즘 그런 모양입니다. 예. 원래 미국과 한국은 서로 네. 비슷하게 가니까요. 그런가요? 미국의 법무장관이 메릭 갈런드, 예. 갈랑드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어떤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배경 설명부터 좀 일단 들어볼게요. 네. 일단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네. 한국에도 많이 이제 소개된 바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기밀 서류를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밀 그러니까 네. 제한된 인원만 특수한 방에 가서 열람만 하고 이제 방에서 나와야 되는 정도의 초특급 기밀 서류.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뭐 아주 특수한 그 어디에 뭐가 있다든가, 예, 전문적 사담 후세인이 어디 숨어 있다든가, 예,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든가, 그렇죠. 그런 외계인의 것들. 시체가 잘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도 그 브리핑을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된 순간 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에 방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1순위 일이 네. 그 외계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 받는 거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나한테는 얘기 좀 해줘. 예. 어디까지 알려진 거야? 예. 사실 그 얘기하자면 한 6시간 되게 재밌는 그래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일단 다음에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고요. 네. 이 기밀 서류 여러 가지 등급의 기밀 서류 중에서 초특급서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뭐 아주 낮은 수준 이 서류들을 트럼프가 말하라고 자기 별장 겸 자기 집에 가져간 거죠. 임기 중에 봤던 기밀 서류를.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예. 미국에는 원래 이제 내셔널 아카이브라는데 네. 이제 대통령 기록물들이 보관되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관해서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활용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사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반환을 요청한 거예요. 정중하게. 기록물 보관소에 원본도 안 주고. 예. 그냥 본인이. 복사본도 아니고. 예. 예, 들어보죠. 근데 일단. 근데 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이제 엄밀하게 원래 대통령이라는 건 내각제와 달리 이렇게 선거에서 갑자기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능숙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뭐 어느 정상이 자기한테 편지 보낸 걸 이건 나 안병진한테 보낸 거니까 뭐 기념으로 갖고 있을 수도 기념으로 있고. 예.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두면
근데 이제 그게 안병진한테 보낸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안병진 대통령한테 보낸 제가 대통령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착각하잖아요. 공과 그렇죠. 사를. 그렇죠. 그들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특급 기밀. 네. 서류까지 포함하는 걸 가져갔다?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니까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보관되어 있어야 이거를 다른 사람 VIP도 열람을 하고 정보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갖고 가버려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이런 류의 정보일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와 그거를 왜 가져갔는지의 의도에 따라서는 예. 단순하게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서류인지는 알려졌습니까? 일부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곧 계속 이제 뭐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 예. 또 계속 미국에서는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추정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예. 핵과 관련된 기밀 서류가 11개의 서류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 예. 그게 추정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제보했던 어떤 내부의 휘슬블로워가 약간의 리킹을 한 건지 뭐 그거는 또 밝혀져 나가겠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뭐 제가 증거 없이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그걸 포함한 거니까 이건 굉장히 국가 안보적 이슈죠. 단순한 역사 국가 기록물의 보관의 이슈가 아니라 네.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핵이 어떻게 운영되고 혹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후임 대통령이 모르게 되니까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지. 그럼 두 가지 다죠. 예. 두 가지 다죠.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이란, 네. 이란의 뭐 알려진 원심 분리기 말고 비밀, 뭐가 또 아주 있다는 건지. 극도의 비밀 무슨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있다고 치면 네. 그거를 이제 CIA도 알겠고 그 다음에 뭐 FBI도 알겠고 예. 여러 군데 정보기관이 알고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예. 대통령에게 보고했겠죠. 그렇겠죠. 그럼 대통령에게 그 보고한 서류가 있겠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만약 사적으로 가져간 거라면 그렇다면 물론 뭐 CIA나 이런 데도 기록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 중심으로 회의된 자료가 네. 다른 데 갔다라는 건 그거는 이후에 추가 누설의 위험도 있는 거고. 이거 보셔 이렇게 내가 갖고 온 서류인데 이렇습니다라고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보여줄 수도 전직 있고. 대통령이. 그건 오히려 작은 문제겠고 네.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그 서류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서류를 가지고 뭐 트럼프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의 어떤 로비 기관에 네.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무슨 딜을 할 수도 할 있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트럼프로부터 명예훼손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예. 그게 그런 거라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몰래 보관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굳이 원본을 갖고 갔다가 들킬 이유가 뭔가. 트럼프라는 분의 이 기질이 네. 그렇게 치밀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방에 챙겨.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이게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네. 제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썼던 표현이었는데요. 마피아 보스의 사유 구조를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예. 따라서 이 사람은 행정부가 자신의 마피아 조직이에요. 그리고 FBI 국장은 자기의 측근이에요. 영어로 해치맨이라고 하면 해치시 손도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약간 조금 속된 표현으로 똘마니, 살인 청부업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미국에서 쓸 때 해치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관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관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똘만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국가의 어떤 기록물이란 생각보다는 네. 나의 사적 도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진을 찍어서 원본을 보관하고 뭐 나는 남겨두고 이런
내가 필요하면 갖고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프로님이랑 뇌 구조가 달라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프로님의 시각에서 그걸 이해하시면 예. 그거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일을 벌였다 트럼프가. 예, 그래서 제가 뭐 얘기가 예.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린 이유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요청을 한 거죠. 예. 이거 반환해달라. 예. 우리 이거 역사 기록물이다. 음. 반환을 안 했어요. 음. 반환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FBI 첩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기밀이 들어있는 서류를 통째로 가져갔다라고 네. 하는 첩보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이것은 내셔널 아카이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FBI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 트럼프 변호사들과 네. 딜을 해 나갔죠. 하지만 트럼프 변호사들이 우리 다 반환했거든? 라고 현재로 봐서는 이제 위증.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따지면 사법 방해를 네. 한 거죠. 아.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그러한 어떤 요청, 정중한 네.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거기에는 중요한 기밀 서류가 있다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예.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그 행위를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군요. 연방 FBI가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밀 서류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면 필요하다면 사진 찍고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원본이 필요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원본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 어떤 뭔가 그 서류라는 거네요. 그게 복사본이나 혹은 제2, 제3의 에디션이 다른 기관에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지금 많은 추정들이 있는 겁니다. 네. 와, 특히- 그게 뭘까? 특히 방금 네. 그런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로 이 최근에 출간된 그 매기 해버만이라고 뉴욕 타임즈의 굉장히 민환한 기자입니다. 예. 탁월한 기자입니다. 해버만은 네. 이 기자가 낸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그 책 제목이 This Will Not Pass인가 하는 책인데 예. 한국에 아직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도 그 어떤 주변 증언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의 예.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 증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변기를 봤는데 중요한 서류가 이렇게 찢어져서 변기에 버려진 걸 네. 봤다. 어. 뭐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걸 찢어서 버렸을까? 대통령의 메모 하나하나 예. 이거 다 역사 기록물로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찢어서 버렸을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똑같은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예. 왜 가져갔을까? 어허. 어떤 내용이 있길래? 뭐에 쓰려고? 그러니까 뭐 했으려고가 궁금하죠. 필요한 그러니까요. 내용이라면 사진 찍고 돌려주면 되는 거리인데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에 원본이 필요했다니, 야, 그런 상황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온갖 지금 예. 추측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을 절제하는 건 아무래도 뭐 증거 없는 이제 추측은 그거는 어떤 편견일 수 있는 그럴 거니까. 수는 있는데 그건 예. 아무래도 이제 연방 음. 국장이 네. 이제 트럼프를 앉혀놓고 네. 이제 수사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겠죠. 정도의 사안이죠. 근데 어떤 용도든 내가 사진 찍었더니 이런 거였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효과가 없고 원본일 때만 효과가 있는 그 어떤 거니까, 야, 이 용도가 뭐였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게 나중에 기소와 관계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크리미널 인텐트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냐라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맞아.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의구심이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트럼프가 나중에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뭐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대통령 하기도 어렵고 나는 이 나의 하나의 기념으로 갖고 온 기념으로 거야. 이렇게 좀 많긴 하지만 뭐 별장도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긴 하지만 가져온 거다라고 방어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또 하나 방어할 수 있는 건 난 잘 모르겠고 그게 있었어? 그거는 내 변호사들이 이제 가져온 거라서 그거 문제가 있었구만. 난 몰랐어. 난 몰랐네. 음. 아주 트럼프가 그런 것도 탁월하게 태연스럽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방어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크리미널 인텐트.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이 본격적인 이제 소송으로 갔을 경우 네. 방어할 생각이죠. 하지만 또 일각의 법률적 논리로는 네. 그게 그렇게 방어가 될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그 미국의 스파이법에 따르면 네.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와 무관하게 그 사안의 중대성 속에선 이건 얼마든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법률가들 사이에서 계속된 어떤 서로 간의 견해,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 흥미롭기는 한데 뭐 트럼프의 기행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유 저분은 물러나서도 저러시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더 중요한 어떤 의미나 우리도 같이 워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상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이 퇴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그 사법적, 특히 사법적 네. 이 공격을 자제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명문 성문법은 아니지만 관행상. 관행상.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조지 W 부시 시절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으로 퇴임한 이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9.11 그러니까 테러를 미국이 당하고 나서 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핵심 명분이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예. 근데 이제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 같았으면 이거는 청문회 퇴임하고 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격거리죠. 공격거리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정당한 공격거리인 게요. 예.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라크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거는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미국의 이제 판단은 끊임없는 복수국.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냥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갑니다. 선거로 선출되었던 유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내버려두면 계속 악순환된다. 네. 저기 저 사우스 코리아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사우스 코리아 얘기하니까 어디 먼 나라 이거 한국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스 코리아 같은 나라를 반면 교사로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훌륭한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복수의 악순환이 하지 않는 선진 국가. 이해됐어요. 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룰이 깨졌네요 이번에. 이제 깨질 것 같은 거죠. 깨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 깨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막바지 부분에 이 이슈가 대한민국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따로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 도입 부분에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국 역사상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제 진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공화당 사이에 나름대로 그 신사 협정이 있었던 그 상황이 끝난 것 같다는 단편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기간에 1월 6일 의사당 그 난입 폭동이 있기 전 그 대선 캠페인 기간에 조 바이든이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 바이든은 온건하신 분이잖아요. 자극적 저처럼 막 분노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약간 의역하면 우리 미국이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이런 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극복을 못한다면 하나의 국가로 존립할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게 좀 과장된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얘기잖아요. 선거에 이기고 취임하기 전에 캠페인 기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캠페인 거죠. 기간에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국가로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다시 번역하면 연방이 깨질 수 있는. 깨질 수도 있다라는 무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좌파 AOC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처럼 되게 막 그 과장해서 하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바이든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이 생겼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1월 6일 의사당 난입.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의사당 난입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제 또 무슨 사건이 생겼나요? 이 말하라고 예, 영장으로 압수수색 네. 사건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영장 수색 때문에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의 배후로서 네. 반란 선동의 핵심으로서 트럼프이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자극적 멘트였느냐를 가지고 법무부가 지금 물밑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연방 법무부가 수집하고 있고요. 조지아 지검에서도 네. 지금 그에 대한 대배심이 열렸고요. 맨하탄 지검에서는 트럼프 재단에 대한 본격적 횡령 수사가 되고 있고요. 즉 지금 미국은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의 가능성, 네. 그에 따른 정치적 내전의 가능성이 전면화되는 전혀 새로운 국면의 미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울 테니 네. 만만치 않은 진행이 되겠군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예. 폭력을 써서라도 무장을 해서라도 네. 부당하게 그 선거에서 네.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네. 자신들의 영웅 트럼프를 다시 권좌에 올리기 위해서 무장 why not 폭력 why not 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일부 과거의 극우 집단이 아니라 예, 예. 트럼프의 막강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미국의 상황으로 변했고 실제 신시니티의 그 FBI 지부가 공격받았잖아요. 공격받았고 그 친구는 결국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FBI 지부들도 지금 심각한 얼러트, 한국말로 이게 이제 경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는 그 판사의 신원을 네. 일부 극단적 세력들이 추적하고 그리고 테러 위협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온라인에다가 예. 이 연방 판사의 목에 로프가 걸려 있는 게 보인다. 무시무시한 협박성 멘트를 남기기도 합니다. 목에 로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겪은 일이기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려고 네. 제 기억에 이게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그 칼럼이 실렸다고 합니다. 네. 괜찮다. 한국을 봐라. 한국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무수히 구속해도 예.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기뻐해야 되나요? 이게 씁쓸해해야 되나요? 미국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하게 큰 일이야 물리적으로 안 벌어졌어도 그게 켜켜이 쌓여서 우리나라의 왼쪽 오른쪽도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안 보고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직 대통령 수사를 누가 해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하니까 또 이제 검찰을 누가 컨트롤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미국은 검찰이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지휘합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제 예. 그 많은 분들은 뭐 이제 CNN 뉴스나 예. 혹은
뭐 일부 뉴스 단신에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원하면 네.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실 알 수 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게 이 어떤 사법 체계가 네. 어떻게 작동하길래 법무부 장관이 그러게요. 직접 영장까지 음. 저렇게 챙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좀 개론적 수준에서라도 네, 알려주세요. 예,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은 연방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법무부 장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있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중간에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아, 그냥 한 몸이다. 예, 우리 1,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추미애님과 윤석열님이 한 몸이었 그렇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번역하기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그렇군요.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시에 연방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왜 미국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좀 더 이유와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애매합니다만 검찰이라는 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행정부의 강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돼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데 검찰총장은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돼라고 하면 그 말은 안 맞게 느껴지잖아요. 예. 누구라도 범죄자는 수사해야지 무슨 현직이라고 안 해주고 정적이라고 공격하면 그게 사냥개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은 검찰대로 독립을 하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조하고 네. 둘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생각으로 분리돼 있는 건데 그렇죠. 미국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미국은 네. 훨씬 더 정교하죠. 왜 훨씬 더 정교하냐면 법무부 장관이든 예. 그 다음에 뭐 각 주에 혹은 카운티에 혹은 시에 검사장이든 기본적으로 법무부라는 조직은 네. 법무부와 그 밑에 검찰 조직 음. 그리고 FBI 조직 이런 조직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두 가지입니다. 독립성 아. 그리고 인테그리티. 여기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이 가지는 예. 어떤 견고함, 음. 어떤 그러니까 일사불란 동일성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성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아야 될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원칙. 뭐 독립성으로 설명도 또 한번 되겠네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안병진은 참 사람이 인티그리티가 있다. 혹은 미국의 선거 제도의 인티그리티를 지켜야 된다. 미국의 연방부의 인티그리티를 연방 법무부에 네. 지켜야 된다. 라고 할 때 이게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정직하다. 안병진은 인테그리티가 있다 할 때 정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약간의 실제로 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고결하다 라든가 근데 선거가의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의 원칙과 절차를 그렇죠.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다기적 의미의 뭔지 알겠어요. 뉘앙스인데요. 뭐, 이제 미국에 나중에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예.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회사 네. 뭐 출장을 가시거나 혹은 뭐 할 경우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미국과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 일관성, 예, 뭐 고결함, 예, 뭐 그런 성실성, 거네요. 성실성, 뭐 다양한 독립적인 그 그런 모든 거네. 걸 다 담는 한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독립성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부당한 정치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성이죠. 그것이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그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봐도 저분은 나를 도우려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임명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과 관계된 수사에 있어서 네. 갈랑드로부터
어떠한 브리핑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부가 가진 그 독립성은 바이든이나 이런 리버럴들의 아주 신념 같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지켜지는 게 상식이니까 그런 걸 야 그래도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너 좀 일로 좀 와봐라.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니.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문화라는 뜻인 거겠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제 얘기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지금 현재 미국은 더 망가졌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트럼프 되기 전에 미국을 예. 보고서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이런 한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한탄은 정확한 한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발전 단계가 다르잖아요. 미국의 초기는 서로 총 쏴서 결투해서 죽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친 우리에 대한 비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도 법무부 장관이 꼭 인티그리티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점점 더 진화해 왔겠죠. 그리고 그 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데 진보의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을 자기 수족처럼 쓴 적이 많았고요. 미국의 진보가 존경하는 존 F 케네디도 그랬습니다. 존슨도 그랬고요. 보수도 닉슨을 비롯해서 뭐 너무나 악명 높은 사례가 많죠. 그러나 네. 정치가 진화해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닉슨 시절을 거치고 하면서 법무부가 가지는 독립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제도가 손상받지 않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훨씬 더 강고하게 고착화가 되다가 네. 이게 트럼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거군요. 예. 어차피 독립적이라고 보고. 그런 독립에 대한 문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독립적이고 제도적인 인티그리티를 가지기가 쉬운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게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은 많이 보시는 장면들일 텐데 미국은 촘촘하게 견제와 균형이 잘 짜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방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친해요. 그래서 수사를 약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주, 카운티, 그다음에 시티 이런 데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연방의 지위를 안 받잖아요. 이 자치 네. 쪽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너는 네가 수사 안 한다고? 땡큐. 그거 내가 수사할게. 해서 거기서 만약 수사해서 성과가 나면 예. 본인은 엄청난 그 업적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트럼프 재단. 그 트럼프 재단에 관계된 영역은 지방자치체도 관심이 있겠지만 연방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금 횡령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는 네. 연방 차원에서 관심 있는 주제죠. 예. 그럼 서로 경쟁하다가 만약 맨하탄 지검에서 연방이 아니라 네. 맨하탄 지검에서 트럼프 재단을 결국은 증거를 잡아서 수사해서 기소까지 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죠. 그렇죠. 영원한 전설이 되죠. 그렇겠네요. 이런 어떤 각각의 그다음에 검찰만 있나요? FBI. FBI와 검찰이 또한 서로 견제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못해요? 오케이, 땡큐. 그러면 연방 FBI가 해서 FBI가 이제 엄청난 성과로 올리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권한을 나누고 네. 서로 견제하니까 어떤 특정한 곳을 아무리 트럼프가 장악해도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국도 연방적 차원에서 이 검찰 체계를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고시 공부할 때 규범을 배워도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창원지검이에요. 근데 창원지검은 중앙지검의 통제를 안 받아요. 네. 그럼 제가 왜 제 인사권을 가지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말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창원지검에서 조폭, 네. 조직폭력배 수사로 큰 성과를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처럼 네. 올리면 그럼 그걸로 나는 엄청난 지명도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연방에서 임명되는 검사와 내가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된 검사는 전혀 다른 정당성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나를 찍어 누르려 그러면 음. 글쎄 나는 유권자가 뽑은 사람이야. 그렇죠. 어디 건방지게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거기에 미국의 힘이 있는 거죠. 음. 그거를 트럼프가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다 내부하로. 내부하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코미 FBI 국장을 불러다가 네. 그리고 뉴욕 남부 지청이 자기 말을 안 들었을 때 이거를 수장을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코미를 해고는 했지만 두 FBI와 뉴욕 남부지검을 통제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각각 반발했다는 거군요. 이런 겁니다. 날려도 예.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마피아잖아요. 그래? 코미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코미를 부른 거예요. 백악관에. 네. 불러서 자기는 당연하게 코미한테 자 이제부터 너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내가 네 보스야. 코미가 굉장히 그게 기이했던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네.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마피아의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코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FBI 장악, 네. 그다음에 뉴욕 남부지청 장악들을 음. 했는데 코미를 날리면 될 줄 알았죠. 예. 자, 그래? 코미? 그래, 너 파이어. 자, 근데 밑에 원래 트럼프 생각은 그럼 밑에 승진하는 사람이 네. 충성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충성을 안 하죠. 조직 자체의 인티그리티. 가 있으니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는 조직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불러도 마찬가지니까 포기해야 되는군요. 장은 못했어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가 싫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법무부도 혹은 뭐 남부지검도. 그러니 트럼프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개인의 소신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바이든이 잠깐 그 법무부 장관 이리 와보셔. 뭐 트럼프를 좀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본인도 나도 트럼프 참 망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소신도 지켜. 대통령이랑 친하면 승진도 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예. 뭐 조직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라는 걸 하면 안 되지. 나도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불러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할까요? 그 모든 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진화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최소한 갈랑드나 현재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일단 갈랑드에 좁혀서 지금 이제 영장과 예. 관계되니까 좁혀서만 얘기하면 갈랑들에게 중요한 건 이 아까 말한 독립성, 네. 인티그리티이고 어떠한 이 증거가 있느냐, 어떠한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발견되느냐 이거 이외에 네. 어떠한 고려도 머릿속에 없습니다. 즉 미국의 법치주의라는 네. 걸 본인이 어떻게 소임으로써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거 이외에 어떤 고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랑드가 임명됐을 때 네. 일부 미국의 좌파들이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환호성을 질렀냐면 복수국이 가능한 거예요. 아 저분은 트럼프를 처벌할 거다. 트럼프에 대한 개인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네. 어떤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갈랑드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쟤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네. 쟤는 뭐 장관 할 애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갈랑드는 워낙 탁월하게 오직 법에 의해서만 가치와 능력을 갖춘 분이셔서 네. 지금까지 그런 커리어가 법무부 차관보 뭐 이렇게 쭉 그 커리어가 네. 그리고 뭐 완전한 그 주류죠. 하버드 출신의 네. 완벽한 이론과 실무력을 갖춘. 그래서 초당적인 으로 이 사람이 대법관 후보야. 그 미국에서 대법관은 대통령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죠. 대통령은 잠시지만 이 돌아가실 때까지잖아요. 네. 누구나 이번 순서는 갈랑드야. 이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속에 구렁이가 많이 들어있는 미치 매코넬 음. 공화당의 리더가 계산을 한 거죠. 야, 요거 봐라. 이거 다음 1년 있으면 선거인데 선거 때 만에 하나 재수가 좋아서 우리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임명하는 대법원 네. 평생 가는 거니까 이건 네.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넘겨? 이거를 오바마한테 넘겨? 그래? 그러면 그냥 이거 이 청문회로 네. 그 넘기지 말자. 계속 그냥 카드로 계속 지연시키자. 라고 미치 매코넬이 결심한 거예요. 아, 예. 명분은 이제 좀 있으면 선거인데 그거는 새로 뽑히는 대통령에게 주자. 근데 이분이 철면피인 게 293일이 좀 있으면 선거인가요? 293일이 남았어요. 아,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 대통령 트럼프 다음 그게 언제적 일이죠? 그게 트럼프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때. 오바마 때. 오바마 때 293일이 남아서 네. 근데 이제 다음 2016년에 누가 당선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미치 매코넬이 배팅을 한 거죠. 아,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욕을 먹더라도 290일만 잡자. 예. 예. 그러면서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야 293일은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치, 누가 되면 그분의 자녀 수명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니네가 민주당이 될 수 있잖아. 왜 벌써부터 이렇게 패배주의적으로 빠지니?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미국 미치 매코넬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 갈랑드는 어이없게도 결국은 지명이 되지 못했어요. 아하. 그리고 미치 매코넬이 배팅이 성공했죠. 트럼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닐 골서치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우파 대법관을 지명한 거죠. 대박을 터뜨린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한국과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국 같으면 이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했어요. 세상에 바이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랑드를 임명하네? 네. 이건 뭐예요? 피해 복수국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선. 네. 바이든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바이든은요. 여러 가지 바이든에 대해서 저도 비판 포인트는 있지만 어떤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번역을 못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분은 갈랑드야말로 이념을 떠나서 중도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거예요. 트럼프 때 없어진.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 목적이니까. Soul of America. 예. 자기는 진보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이든요. 진보든 보수든 미국의 소울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예. 열망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랑드를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인선이었던 게 갈랑드는요. 진보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에 관심이 있고 네. 그 내정했을 때 바이든이 그 얘기합니다. 갈랑드에게. 당신은 나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진심이었고 그걸 지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갈랑드가 임명되고 나서 갈랑드는 시달립니다. 누구한테? 일부 좌파들한테. 트럼프 안 잡아놓고 뭐하냐? 아니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 네. 지금 법무장관이 뭐하는 짓거리냐. 압력을 받습니다. 갈랑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본인은 증거가 말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조사해보고 네. 컴펠링 아주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생기면 그러면 그게 뭐 바이든이든 누구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밑에 땅을 다지다가 이제 카드를 이제서야 꺼낸 거예요. 명분도 꽤 축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음. 기소를 할 충분한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안 움직였을 사람이거나 그런 시츄에이션이니까. 예. 아. 이분이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나 최근에 네. 여러 그 기사들이 이제 이분을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언론에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본인은 그냥 법치주의, 네. 본인은 그냥 법무부 장관. 지금은 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드, 그냥 좋은 선비.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가 조명하기 시작하는데 네. 조명을 했더니 무시무시한 거죠. 뭐냐면
95년에 한국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티모시 맥베이라는 또라이가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폭파 사건. 네. 그때 막 이 사람마다 찬반으로 갈려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지 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검사가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아. 이분이 딱 자기 원칙 중심 지키고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티모시 맥베이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모시 맥베이는 나중에 사형됐죠. 오클라호마 바밍이라고 하는 네. 어마어마한 사건의 폭풍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안 흔들리고 검사로서의 원칙에 있는 역할을 해냈던 사람. 그게 이제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 법치주의에 관해서 네. 저는 약간의 진보적 성향 그러나 중도인 갈랑드 그리고 보수 성향의 뮬러 예. 뮬러 특검이라고 예, 시청자분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 진보들은 그때 아쉬웠고 화가 났겠죠. 하지만 그리고 그 뮬러의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논란의 소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좌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트럼프 같은 마피아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수장으로 뽑을 만한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도 없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한 2명만 제끼면 있는데 간단하죠.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너 거기 평생 있으면 그 자리야. 근데 또 나랑 동창이잖아. 어떻게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뭐 신념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되는군요. 그럼 트럼프 진영 우파에서도 갈랑드가 저럴 정도면 트럼프가 잘못했네. 갈랑드는 저 친구가 저 왼쪽이라 저런 게 아니라 야 저분이 저렇게 움직일 정도면 트럼프가 나쁘네 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있었는데 예. 이제 오늘날 그 미국이 사실은 그런 미국이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이제 내로남불. 그러니까 상대가 네. 트럼프 진영의 입장에서 바이든 진영은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란 문명을 타락시키는 적이에요. 어떤 미국의 초당적인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로남불. 그러니까 저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뭐가 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랑드는 네. 딥스테이트의 도구이다. 결국은 우리의 수장을 우리가 항상 딥스테이트와 싸웠던 우리의 영웅, 예. 우리의 반항아의 영웅, 기득권 파이터의 영웅인 우리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한 항상 계속돼 왔던 딥스테이트의 음모가 뭐 다시 똑같은 게 반복된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거나 항상 뭐 트럼프의 낡은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 네. 그다음에 빨갱이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 레디칼 뭐 레프트라고 표현하겠죠. 네. 이제 빨갱이들이 미국을 벌겋게 물들이기 위한 음모이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음모, 빨갱이들의 음모, 네. 뭐 이런. 그다음에 결국은 이 트럼프를 희생양 삼을 거다. 이런 낯익은 것으로 네. 본인들을 이제 방어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뭐 방어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트럼프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믿는 거죠. 앞으로도 방어할 수 있겠다. 야, 미국도 정말 쇠퇴하고 있는 게 많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듣다 보면 미국이 가장 자랑했던 게 네. 초당적인 제도적 견고함.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인티그리티. 네. 이게 진보 보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건국의 시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단한 반석. 이게 미국의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네. 근데 더 이상 그 반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인테그리티가 유지되려면 대통령이 왼쪽에서 나오든 오른쪽에서 나오든 미국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약간의 풍향이 달라질 뿐이지. 나는 내 일을 충실히 하면 그게 미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해야 그 인테그리티가 유지되지. 내가 이번에 트럼프를 잡아넣는 게 법률적으로 편파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트럼프가 재선될 거고 그 꼴은 나는 못 보겠다. 그게 미국의 미래를 더 망친다고 생각해서 나는 나의 인테그리티를 포기하고 하더라도 이거 잡아넣어야 되겠다. 그럼요. 이게 애국이다. 내 무덤에 침 뱉어.
라고 하는 논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오늘은 그 트럼프 진영의 폭력만 얘기했는데 네. 물론 통계적으로 트럼프 진영의 폭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보 쪽에서의 폭력이 없는가? 있죠. 트럼프가 전체주의자로서 이 선거를 조작하고 뭐 했을 때 미국의 진보 활동가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그렇죠.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평화적인 촛불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쉽게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슈가 있는 거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과격한 분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진동이 오래 가는군요. 아주 오래 갑니다. 앞으로 미국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드리면 오바마와 네. 존 맥케인. 오바마와 존 맥케인이 만났을 때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네. 존 맥케인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외교 안보 노선에서는 뭐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합니다. 비록 다르지만 미국의 공화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미국의 헌정주의에 대해서 제가 만약 오바마라면 존 맥케인은 저 사람의 사랑, 저 사람의 믿음 네. 1mm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오바마는 존 맥케인에 대해서 존경하고요. 그래서 그 장례식 때도 그걸 슬퍼했던 거고요. 반면에 또 존 맥케인이 오바마를 바라볼 때 그래서 왜 기억나시나요? 캠페인 하다가 네. 존 맥케인이 돌아다니며 캠페인하다 공화당 집토끼 중에 어느 주민이 네. 뭐 오바마에 대한 욕설 같은 걸 했을 때 존 맥케인이 얼굴색 하나 정색을 하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오바마는 애국자입니다. 그게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야.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이죠. 그게 법률에 정통하지 않는 감정적인 서민의 눈에서 볼 때의 사건의 시각과 그럼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서민의 마음들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뭐냐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그동안 그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게 잘 버무려져서 그럼요. 왔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서민들 쪽에 서면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반대로 서면 양극화에 의한 갈등이 되는 거지.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오바마와 그 맥케인이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는 엘리트들이 일정 정도 미국이라는 틀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에서는 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자라든가 이런 게 전형적인 타협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망각했던 게 있죠. 초당적 엘리트들이 타협을 하더라도 네. 근본적인 삶의 기반은 허물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거와 네. 저쪽 남부 깊숙이 살고 있는 거의 생활 조건과 문화와 그게 그토록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그 CEO 월급과 일반 이 노동자의 월급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앤드류 양 같은 친구가 그 한국에도 기본소득 운동이 있듯이 이 친구는 좌파가 아닌데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를 좀 기본적인 건 갖추자라고 하는 게 아마 그 프로님 미국의 네. 그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세계를 통계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정말? 자기 저축 구자에 한 500불, 600불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의 불안감, 절망감들을 이해하지 않는 진보는 오늘날 이런 사태를 당한 데 야.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도 궁금해졌는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 뭐 좀 그게 좀 더 어떤 분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예, 뭐 한 가지는 네.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에서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이 가지는 자유주의, 법치주의 혹은 헌정주의 이것을 견고하게 네.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법무부와 어떤 검찰, 경찰의 관계 예. 어떻게 헌정주의적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미국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미국은 예.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도 혼돈이지만
혼돈의 국내외 정치 질서의 시대가 본격 전개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그럴 때는 혼돈의 이행기에 망가지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은 기본입니다. 기본 가치, 기본 제도의 견고함. 네. 이거를 어렵더라도 지리하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기본을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그 어려운 혼동기에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거나 혹은 미국처럼 심지어 붕괴의 위험까지 예. 가지 않는 그 점에서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치 손흥민이 네. 지금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게 그 탁월한 아버님과 함께 너무나 단순한 기본 그 기본을 우리가 안 지키고 어디 축구에서 화려한 메시 플레이 어릴 때부터 흉내내고 뭐 놀란 라이언 150kg 넘는 투구 흉내내다가 어릴 때 팔 부상당해서 계속 잘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 인사를 균형 있게 하고 제도를 가치를 지키고 하는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가 미국과 한국의 미래에 엄청난 시사점을 주게 될 거다. 라는 걸 너무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예. 앞으로 어떤 미국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네. 그다음에 이 반란 선동 부분도 혹시 기소가 돼서 네. 그러니까 영장 압수수색 부분은 뭐 아주 그냥 뭐 좋아 그냥 다 반납해 네. 그럼 넘어갈게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 고려가 많이 예, 들어가는. 예. 혹은 지금 일각에서 앨런 허크 교수인가요? 그 아주 미국의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가 예. 흥미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기소를 하면 바이든이 사면권을 행사해라. 영장 그러니까 그 기밀 서류 부분에 대해서. 갈랑드는 갈랑드대로 체면 차려주고 예. 바이든은 또 바이든대로 정치적 거래를 해서 제한적 사면권을 행사해라. 네. 그러니까 반란 선동은 그거는 수사 중이니까 그건 어쩔 수 모르겠고.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전통.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 이렇게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네. 고뇌에서 나온 하나의 솔루션이기도 하죠. 저는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 근데 네. 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압수수색 이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반란 선동.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법무부가 처리할 것인가. 만약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미국의 수정 헌법 조항 중에 반란 선동한 자는 공직에 다시 복무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네.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재선이 안 될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후보가 있고요. 안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워낙 미국이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라서 약간 넷플릭스적 얘기인데요. 혹은 감옥에서 출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감 중에 수감 중에 과거 그 미국의 예. 초기 역사에 유진 뎁스라는 이 사회주의자가 부당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시 냉전 시절이니까 네, 빨갱이 네. 공격을 받으면서 예. 이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이제 트럼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가능성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컴백 키드의 나라입니다. 네. 제 표현이 아니라 어느 문화학자의 표현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해도 다시 나오면 또 영웅으로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감옥에서 베스트셀러 소설 쓰고 나와서 네. CNN 인터뷰하고. 과거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컴백 키드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게 있는 나라입니다.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제2의 인생에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묘한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마르타 스튜어트 네. 그 키친 감옥 갔죠. 그 횡령으로 감옥 갔잖아요. 예. 저 회계주 예. 부정으로. 내부자 거래. 예.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나와서 물론 그만큼 성공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같아서 완전 매장됐을 텐데. 그래서 트럼프도 네. 오히려 그런 역경 속에서 베스트셀러 쓰고 굿즈 팔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셀럽으로 이 된다. 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참 많으신데 하여튼 에너제틱하시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고요. 예. 만약 트럼프가 못 나온다, 공화당 입장에서 땡큐일 수 있는 거죠. 펜스 부통령, 펜스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연방 FBI한테 왜 우리가 FBI를 그렇게 공격하냐? 보수는 보수가 가장 중요하는 가치가 안보 아닙니까? 준법이고 안보고. 예. 안보니까 FBI를 가장 존중하는 그렇죠. 게 보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펜스가 거리를 둡니다. 아, 중심 잡고 있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되든. 네.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 르 센터스라는 강력한 후보가 도사리고 있고요. 네. 또 리즈 체니, 딕 체니의 딸 이번에 경선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유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가 그 공화당 내부 경선은 집토끼 싸움이니까 네. 안타깝게 큰 차이로 패배했죠. 이분이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나 반란죄 혹은 트럼프 재단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가에 따라서? 따라서 모든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 미국의 미래는 SF 작가만이 알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게 트럼프의 발목을 어떻게 묶느냐가 다 관건이네요. 거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변수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버럴들 사이에서 네. 발목을 묶자. 다시는 미국의 전체주의자가 등장하지 않게 하자. 반대로 묶었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오히려. 큰 폭풍이 온다. 괜히 날개 달아주는 거다. 날개 달아준다.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고요.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건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외교 안보에서 미국의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한 레버리지로서 미국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각도에서 미국이 그렇죠. 우리와 그렇죠. 또 긴밀히 지금 그 어떤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그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자장이 예. 엄청나게 바뀌는 거라면 뭐 르 센터스가 펜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 혹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예상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외교 안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 메릭 네. 갈런드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저희도 뉴스 볼 때마다 업데이트 좀 할 테니까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으면 다음에도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예. 아까 다음번에 와서 뭐 해주신다고 그랬지? 우주인 시체. 아, 그건 좀 그 논란이 많아서 그건 좀 그 얘기도 예. 시간이 되면 또 배워보겠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아는 게 인생 편한 일이죠. 그게 뭐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내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병진 교수님이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별로 남는 건 없지만 계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예,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병진의 진짜 미국이었습니다.